이종근 실장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근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반팔을 입고 계셔갖고 아니 너무 이렇게 더우신가? 열기가 막 느껴지는 예. 그런 현장에 왔나? 네. 왜 나는 그 열기를 못 느끼고 계속 추워? 대통령 지지율이 40% 진입했는데도 그럼요. 열기가 안 느껴지십니까? 열기 느꼈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예, 40%대 안착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지지율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 여론조사 기관이 전부 다 같은 네. 그런 추세선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이번에 여론조사가 40%대를 네. 이제 돌파해서 안착하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그 국정수행 평가잖아요. 단순히 지지율이 아니고 그래서 네,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긍정이냐 부정이냐. 예. 근데 긍정이 오르더라도 부정이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정이 확실하게 60을 하향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네. 50%대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긍정이 40%대로 네. 올라가고 이건 확실하게 긍정 부정의 어떤 그 증감이 이루어졌다 해서 이 두 가지 이유로 확실한 상승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갤럽과 리얼미터가 3주째 상승세예요. 그러니까 저는 몇 퍼센트다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늘 주장하면 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네. 완벽하게 지금 추세선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선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정욱 TV가 여름 평판 조사 연구소 네. 와 손잡고 5월 1일 날 발표했어요. 네, 네. 그때 41.5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다른 여론조사는 왜 이렇게 늦나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일단 또 제가 괜히 죄송합니다만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론조사 기관마다 사실 뭐 이게 동일하게 이 몇 포인트를 갖고 비교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슈퍼위크가 아주 성공리에 끝났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이 슈퍼 위크입니다 하고 마지막 그 말씀을 또 이렇게 부탁하시길래 슈퍼 위크를 주목해 주십시오라고 네.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네. 이제 그 슈퍼 위크의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하나는 확실한 일본의 변화. 첫 번째, 그러니까 그 한국 그 희생자 피폭 희생자 위령비에 직접 두 사람이 직접 갔을 때 그때 그 피해자 또는 유가족분들이 한 말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이날을 맞이하려고 이때까지 살았구나. 91세가 되신 김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사실 하나를 보고 그 다음 거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일본에 살면서 강제징용이든 아니면 일본의 여러 가지 이유로 거기서 발목이 묶여서 사시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한일 관계를 바라보는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이번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 특히 그렇게 끌려가셔갖고 피폭당하면서 근데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이제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것에 북받쳐서 울컥해서 이 오늘을 맞이하려고 내가 살았구나라는 그런 그 피해자분의 그 울컥한 마음이 그래 이제 서서히 하나씩 바뀌는구나 하는 첫 번째 단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좀 길어지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일 정상회담이에요. 2분밖에 안 만났잖아. 또 지금 뭐 좌파든 난리가 났습니다. 2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를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 워싱턴에서 만납시다. 즉 저기 기시다 총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은 지금까지 다자회담에서 약식회담 정도의 부분이었습니다. 6개월 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어디서 열렸는지 기억하시나요? 프놈펜에서 열렸어요. 네, 프놈펜에서 아마 G20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캄보디아 프놈펜. 그렇죠. 다자간 회담에서 이렇게 몇십 분의 어떤 그런 풀 어사이드 회담처럼 약식 회담처럼 하는 그런 형식이 많았는데 왜냐하면 한일 관계가 늘 불안했기 때문에 정례 회담으로 승화되질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도 이게 성사가 되면 처음으로 워싱턴에서 한미일 정상이 한미일 정상회담만을 위해서 만나는 거의 첫 번째 그런 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 정례화됐다 이제 한미일 정상들이.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유럽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거의 파트너로 생각을 하고 예.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지만 스페인 총리, 네덜란드 총리부터 시작을 해서 EU 집행위원장 이번에 오죠. 그다음에 독일 총리 왔죠. 이렇게 대통령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근 수개월 동안 엄청나게 많은 유럽 정상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있다. 무엇 때문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글로벌 중추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것을 똑같이 그 VOA 미국의 소리 방송 아시죠? 미국의 소리 방송에서 특집 좌담을 했는데 그 앵커가 기자가 미국 전직 NSC 북한 담당 국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유럽의 많은 그런 국가의 총리들이 윤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한다. 이유가 뭐냐 했더니 그 관리가 하는 말은 딱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성공적 행보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전에 정부가 했던 그저 이 북한의 어떤 제재를 풀어달라든지 남북 관계에 대해서 우리 쪽 입장을 좀 해달라든지 이런 외교를 벗어나니까 다 여러 가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한국과 상의하고 협력할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요. 예. 그냥 G8 되면 좋지 않을까요? 그냥 되지는 않겠죠, 물론. 그런데 이미 그 분위기는 굉장히 성숙이 됐고요. 그것이 뭐 그들이 안 들어주는 게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단순히 G8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G8이 이름만 지금 주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그에 거근가는 어떤 역할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이죠. 실질적으로는 뭐 G8이 아니라 G5 역할까지도 하고는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식적으로 G7이 G8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가 G8 국가의 그 회원국으로 좀 인정되는 거, 이거는 좀 또 차원이 다르니까 말이죠. 저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나 분위기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느끼는데요.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한 나라만을 위해서 G7을 G8으로 확대하는 건 조금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뭐 아예 G10 국가로 간다든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뭐 좀 더 확대가 된다든지. 하여튼 저는 이 문제는 뭐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다. 그렇게 가능성이 생각합니다. 높아지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정청래가 말을 하면 그 반대로 되더라고요. 언제나 정청래가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G7은 들어봤어도 G8은 못 들어봤다. 우리가 무슨 지금 윤석열이 G8을 하느냐 그러면서 G8이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8이라고 그랬어요? 예. G7 뭐 집단에는 뭐 또 하나 신조 만들어 갖고 뭐 한 건 올린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죠. 그렇죠. 그 정청래가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것들이 그런 정보는 좀 있어요. 이거 진짜 될 것 같으니까 미리 초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좀 있어요. 네네. 자, 지지율 얘기는 조금 전에 먼저 했고요. 그 슈퍼위크 관련해서 그밖에 좀 짚어 주시고 싶은 것들이 더 있나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한미일 회담, 그러니까 한중일 회담은 정례화돼 있잖아요. 중국과 지금 관계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원래 우리나라가 주체가 돼서 이번에 한중일 회담을 해야 되는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한중일 정례회담은 있는데 한미일 정례회담은 없었거든요. 그거를 정례화한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또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파이브 아이즈 있잖아요. 파이브 아이즈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G8보다 그것이 더 빨리 될 것 같아요. 파이브 아이즈가 원래 진짜 앵글로색슨들의 모임이었거든요. 그야말로 미국, 영국, 호주 뭐 이런 식의 뉴질랜드식의 그런 그
이 미국, 그러니까 영국 계열의 어떤 국가만 포함이 됐었는데 그게 그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군사 기밀을 서로 정보를 교환한다라는 협정을 굉장히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이라 파이브 아이스에 그런 이 포함되는 아이스 5가 아니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지금 높고 우리나라가 거의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미국 전직 관리들 말씀을 드렸는데 그 네. 관리들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G7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이 역할과 또 네. 의미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한국이 마침내 민주주의 진영으로 복귀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민주주의 아니었나? 문재인 때 민주주의 진영에서 이탈했다는 뜻이죠. 거의 이탈했었다. 거의 이탈했었다. 미국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아예 친중으로 중국의 입장, 러시아 입장 그리고 더군다나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역할이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는 다시 민주주의 진영에 복귀한 행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으로 갈까요? 네. 지금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모두 21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이 지금 일본에 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네. 이게 가기 전부터 이걸 비난하고 조롱하고 폄훼하고 좀 이러고 있어요. 네. 갔다 온 다음에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 지금 일본의 전형적인 그런 태도가 네. 마음에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이 그렇게 해줄 줄 몰랐거든요. 시찰단 받아들일 줄 몰랐거든요. 예. 그리고 일본이 막무가내로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여져야 되는데 이렇게 한일 관계가 전형적인 어떤 계기를 맞이하면서 시찰단까지 오게 됐다는 것이고 네네. 지금 자기네들이 계속 입장을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 2021년도로 한번 되돌아가면 2021년도에 4월 19일 날 정우영 외교부 장관이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하는데 네. 그 답변이 후쿠시마 오염수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이 국내인 계열에서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답변이 이렇게 합니다. IAEA 기준에 맞는 적합한 절차를 따른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G7 정상들이 뭐를 합의를 하면 IAEA의 지금 검증 결과를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 좌파 진영에서는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IAEA를 어떻게 믿느냐? 그래. 그게 그러고 국제 원자력 기구가 어떻게 믿느냐 하면서 말을 완전히 그때 2021년도랑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워낙 무식해서 네네. IAEA가 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게요. 그러니까 IAEA가 국제 원자력을 장려하고 독려하고 확산시키는 그런 국제 기구로 알고 있나 보죠. 응? IAEA는 그 안에 이 설립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핵과 관련된 안전과 그다음에 전 세계 시민들의 보건이거든요. 거기에 초점이 분명 그 안에 맞춰져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네. 예. 기본적으로 IAEA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원자력 시대의 안전 문제, 그다음에 핵 확산 방지 이제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국제기구고 지금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원자력 관련 기구 중에서는 가장 권위가 있는 그리고 세계 주요 국가들이 전부 참여하고 있는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식하고 무지하기로서니 IAEA를 못 믿겠다. 이거는 도대체가 그렇죠. 북한 말고는 그런 소리 할 집단이 없는데. 그럼요. 그런데 문제는 말을 바꾸는 게 문제죠. 이 정우영 외교부 장관만이 아니고 당시에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자료를 숨겼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그 당시에 한 2년 동안의 자료는 뭐냐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는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 걸 IAEA의 자료를 보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게 당시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자료였는데 그것들을 공개도 안 하고 갖고 있었어요. 그게 정부의 어쨌든 공식적인 입장은 정우영으로부터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 지난 주말에 어쨌든 이 후쿠시마 오염수 가지고 장외 집회를 했죠. 그것도 소속 의원들, 소속 지역위원장,
뭐 진짜 총동원령을 내려서 독려해서 장애 집회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한 절반밖에 안 왔다면서요. 아, 네. 좀 더 그 안에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장애 집회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숟가락 얻는 형식이잖아요. 이게 자기네들이 주최하는 건 아니고 네네. 시민단체 주최해서 숟가락 얻는 것처럼 하면서도 총동원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다가 안에 내부적으로 반발이 아니라 뭘 감지했냐면 전국적으로 이거 못 모일 것 같다. 이제 호응이 없다. 호응이 지금 안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를 봤는데 이쪽 지역에서는 뭐 때문에 못 올 것 같다. 뭐 이쪽에서는 자기 사정이 있다. 이런 식의 보고들이 오니까 이거를 바꿨어요. 중간에 어떻게 바꿨냐면 이거 전국 단위 아닙니다.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만 총동원을 일단 내린 거야. 한 단계 내렸습니다. 그런 수도권은 다 참석을 해야지. 문제는 수도권에 30명밖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90명 중에. 자, 이게 전무후무한 일인 게 지금의 상황을 보세요. 네. 3연타석 지금 그 참패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 작년에 저기 있죠. 그 총파업. 예. 그 제가 늘 화물연대 총파업. 예, 집단 운송 거부. 거기서 그게 성공하지 못한 게 최초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인이 돼서 제가 말씀을 조금 좀 조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화물연대 그 분신한 노조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난번에 노숙 집회를 하면서 왜 또 아니 건설노조 말씀 건설노조 죄송합니다. 화물연대가 아니고 네. 건설노조 하면서 왜 죽음의 구판이라고 김지아 시인이 이야기했듯이 그것을 어느 정도 이용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안 먹힌 거예요. 원래 열사해서 그분의 고인의 어떤 지금 제가 이 명예를 훼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나 민주당 진영은 언제나 그렇게 해왔잖아요. 좌파들이. 그래서 노숙 집회를 했는데 호응이 없었어요. 아니 호응이 있긴 있었어요. 저런 집회 그냥 놔두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어떤 정말 결과를 낳았고요. 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4대강 먹혔죠. 지네들이 광우병 먹혔죠. 또 뭐 성주 사드, 뭐 어쨌든 성주 지금 이 참여로 분홍이 된 그런 그 지역이긴 하지만 그러나 뭐 전자판이 운운하면서 팔아먹었잖아요. 그 몇 개월간. 근데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후쿠시마 오염수를 통해서 똑같이 이게 뭐 밥상 머리에 무슨 뭐 방사능 박사이니 이거를 전파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김정은이도 꽤 관심 갖고 지시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 후쿠시마 그 괴 물고기가 나타났다고 선동해라. 그리고 방사능 밥상도 거기서 아마 만든 말일 걸요. 내려온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 이번 광우병과 달리 이번에는 안 먹혔더라. 내부 의원들까지도 여기 나갔다가 내년 총선에서 내가 그 수도권에서 떨어질지도 몰라라는 겁니다. 그래요? 네. 제정신 차린 의원들이 그 좀 있다는 뜻 같기는 한데 그런데 이것들 김정은이한테 숙청당하면 어떡하려고 겁도 없이 이렇게 막 함부로 안 나와? 지금 이재명이는 별거 아니야. 김정은이가 화를 내면 이것들 어떻게 되지? 그렇죠. 예. 근데 저 남의 동네 얘기니까 뭐 제가 걱정해줄 일은 아닙니다만. 그러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 장외 집회라고 하는 거요.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일단 하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모여야 되잖아요. 그게 안 모이면 사실은 완전히 그냥 탄핵을 당하죠. 그럼요. 리드했던 사람들. 우리 자유파는 지금 이제 1년 전에 정권을 탈환했기 때문에 뭐 지금 장애 집회를 그렇게 뭐 처절하게 매일처럼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종북 주사파 척결을 위한 장애 집회를 하잖아요, 가끔. 그리고요. 주말마다 또 계속 삼각지를 또 사수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전국의 자유파 국민들이 꼭 무슨 요번에 이재명이나 더불어민주당처럼 뭐 현역 의원들은 몇 명씩 뭐 지역위원장들은 몇 명씩 총동원 안 우린 그런 동원 체계가 아니잖아요. 해도 몇만 명은 최소한 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것들 거의 지금 이 정치적 동력이 다 떨어졌어요. 붕괴
멘탈이 붕괴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네. 고민정이 같은 그런 정말 최악의 그자도 지금 갑자기 김남국 코인은 어떻게 우리가 뭐 해야 됩니다. 반성 모드로 갑자기 돌변한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시찰단이 사실은 IAEA를 제외하고는 일본의 오염수를 시찰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그러니까 일본 총리가 기시다 총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이다. 그리고 네. 우리는 한국민의 그런 그 안전에 대한 걱정에 대해서 유념하겠다 하는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받아들인 것이고요. 네. 예. 그래서 이 다액종 제거 시설하고 그다음에 K4 탱크요. 네. 이 방류하기 전에 마지막 거치는 네. 이 바닷물과 이 희석시키는 그것까지 다 살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시찰단이. 예. 그러니까 저는 용어를 어쨌든 일본은 처리수라고 써주기를 바라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오염수인데 이 오염수를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우리가 용어는 시찰이지만 사실상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도 그냥 대충 둘러보고 가세요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쪽의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야당과 네. 일부 언론들이 얼마나 비판을 하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찰단은 그야말로 관광 투어처럼 이게 그 도쿄 전력의 이 자국 내 국민들이 시찰단이 있어요. 근데 그 수준으로 만약에 개방을 한다고 한다면 후폭풍을 스스로 알거든요. 네. 그런 수준으로 할 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민주당 진영의 정말 부끄러운 또 선택적 정의거든요. 뭐냐면 이거죠. 그렇게 오염수가 걱정이 된다고 한다면 중국의 그런 지금 우리의 서해를 직면한 그런 그러니까 그쪽으로 그 전국에서의 동부 이 해안선에 따라서 있는 원전들의 그런 오염수 처리는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증해 봤느냐. 그들은 일본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럼 똑같은 수준으로 그럼 이 중국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못한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만 반일 감정을 붙이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 김남국이 코인 얘기도 잠깐 짚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게 2040 세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도 코인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뭐 이렇게 진짜 동전처럼 실체가 있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대요. 네. 뭐 어디서 발행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대요. 돈처럼. 네. 채굴이죠. 예. 마이닝. 그래서 이게 대충 머리로는 알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네네. 잘 모르니까 화도 좀 화를 내려고 그래도 뭘 알아야 되지. 네. 그런데 2030 세대, MZ 세대들은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김남국이 처음부터 가난 마케팅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똑같은 출발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 김남국이 난 사실 한 10억 갖고 시작을 했어라고 처음부터 안다고 한다면 아니 똑같은 MZ 세대가 10억 갖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직장 다니면서 그래도 한 푼 두 푼 모은 진짜 많아봤자 1,000만 원 미만 정도 갖고 어떻게든 이 돈으로 부동산 살 수도 없고 지금 또 주식이 그때 당시에 한참 힘들었고 주식 갖고 그러니까 이 돈 갖고 뭔가 불려보자라고 시작을 했는데 가난했다는 뭐 김남국이 보니까 10억을 9억 갖고 종잣돈 기초 투자금으로 시작을 했다네. 근데 보니까 벌써 4배? 아니야, 4배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어떤 기사 보면 4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문가마다 다른데 최고점으로 봤을 때 알려진 지갑 4개 중에 상황으로 봤을 땐 600억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바라보는 전문가도 있어요. 시세로 보면 그럼 최소한 여러 가지 설 중에 100억으로 최소한 본다고 하더라도 10억 갖고 100억 번 그런 이 당사자가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상황이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개미 투자자 이쪽 코인 쪽에서의 개미 투자자들이 피를 흘렸나
그런 그 상대적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음. 이 문제 지금 방금 속보가 하나 나와서 그거부터 예.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면 네. 완전히 김남국의 지금 코인이 또 다른 양상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네. TV조선이 단독 기사를 좀 전에 냈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거의 대부분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의혹을 빼고 쭉 하면 이 김남국이 P2E라는 그런 그 코인을 네. 코인 업체에 로비를 받은 게 아니냐, 에어드롭 등 뭐 갑자기 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코인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네, 흐름이. 네. 그런데 이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섰잖아요. 세 번째 그 압수수색에 그래요. 영장이 예. 나왔고, 그래서 네. 업비트 등 뭐 최근에 계속 뭐 압수수색을 했죠. 네. 근데 일부 결과가 TV조선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검찰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네. 2월 중순에서 3월 사이에 김남국은 뭐라고 지금까지 얘기했냐면 ATM기에서 440만 원 뽑은 게 다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요. 돈을 네. 뽑은 게 예. 그게 아니다. 2월 중순에서 3월 사이에 2억 5천만 원을 코인 연계 은행 계좌에서 쪼개서 인출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40만 원은 언제요? 2월 중순에서 3월 초. 2022년. 그렇죠. 대선 직전이죠. 대선 직전이네. 대선 직전에 대선 2억 직전. 5천만 원을 쪼개서 이건 업비트가 예. 그때 당시에 FIU에 보고한 내용과 비슷해요. 액수는 다르지만 네. 업비트가 뭘 보고했냐면 지금 이 당사자가 거래 당사자가 계속 조금씩 하루에 7번씩 돈을 계속 쪼개서 인출을 하더라. 근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 해명을 할 때는 해명을 제대로 못한다. 그래서 FIU에 보낸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찰이 그걸 압수수색하는 과정 속에서 네. 이렇게 결론을 지금 특정한 액수가 2억 5천만 원 이거보다 더 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특정한 액수를 계속 쪼개서 인출을 했다라는 지금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440만 원은 시중은행이거든요. 네. 근데 이 지금 방법은 그 변명도 참 희한하게 했지만 이건 지금 코인 연계은행 계좌에서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이 ATM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하, 예. 그리고 대선 직전에 이렇게 계속 돈을 빼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당당하다면 재산 신고에 나왔어야 되죠. 2억 5천만 원. 근데 그래요. 예. 당연히 그것도 미신고했고. 알겠어요. 예. 우리 이종구 실장도 방송국에서 김남국이 평론 패널을 한다고 왔다 갔다 할 때 네, 가끔 보시지 가끔이 않았어요? 아니라 저 MBN에서 저쪽 상대 이쪽 해갖고 그래요. 둘씩 한 1, 2년 그러면 했었죠. 우리 이 실장님도 그 김남국이한테 밥도 사주고 그러셨나요? 그렇게 돈 없다고 찔릴 짜면서 밥 사주세요 뭐 그러고 다녔다는데. 예. 밥 사준 적 있죠. 여기도 피해자가 있구만. 돌이켜보면 나보다 부자였는데. 훨씬. 예.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예. 그래요. 그건 그렇고. 네. 지금 김남국이 어디 있는지 확인이 됩니까? 확인 안 되죠. 안 되고 있습니다.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민상 계열 쪽에 예. 그 문의를 하는데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근데 여기저기 잘 돌아다닌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 표현하더라고요. 아직 숨은 쉬고 있대요? 예. 아니 좀 걱정이 돼요. 어쨌든 아직 젊은 사람인데 또 감당 못하고 타이에 의해서? 뭐 하여튼 근데 제가 보니까 멘탈은 예. 결코 그렇게 그 자의에 의해서는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그 이후에 쭉 그 행보라든지 아까 그 아니, 터진 날 그거 이후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예. 아니 노무현이나 박원순이가 평소에 멘탈이 약하다고 누가 봤어요. 뭐 그렇긴 한데 노무현 박원순하고 아니, 김남국을 그러니까 비교가 아니라 예. 이 극단적인 또는 극한 상황에 몰리면 네. 평소의 멘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전 진짜로 걱정돼요. 근데 어찌됐든 아직 젊은 사람인데 저는요. 잘못되면 어쩌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예. 김만배랑 비슷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김만배? 예. 김만배가 지금 안 뿌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끝까지 버티면 예. 저 돈 내 거다. 음. 자, 김남국이한테는 뭐가 있죠? 네. 어쨌든 코인이 있거든요. 코인과 얼마가 될지 모르는 액수가 있는데 그게 자기 돈이 될 수 있는데 그게 뭐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래요? 예. 알겠어요. 네. 뭐 하여튼 아직은 뭐 잘 돌아다닌다고 네. 우리 정보에 밝은 우리 이종근 실장이 네. 그 더불어민주당 쪽의 언저리에서 나온 얘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으니까 이건 뭐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돈봉투 수사가 이게 김남국이 코인 때문에 잠깐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간 듯 했는데 네. 그러나 수사는 계속되어 오고 있죠. 그렇죠. 네.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정근이가 도대체 어떤 상황일까 가장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이 코너에 와서 네. 박사님께 계속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정근이 지금 검찰에 다 불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요. 예.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검찰을 고발을 해요. 내 녹취 함부로 뭐 언론에 보내지 마라. 아하, 이렇게 예. 되면서 그때 당시가 이제 송영길 돌아오고 시간이 좀 흐르고 송영길이 막 지금 언론에 나와서 사실과 다르다라고 뻗대는 상황 속에서 그런 기사가 나오니까 네. 아 이정근이 또 지금 상황을 바꿨나? 그리고 또 송영길과 어떤 어느 정도 물론 구속이 됐지만 지금 교감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지금 그 김남국 때문에 좀 가려졌지만 보니까 네. 강내구하고 이정근을 대질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대질 조사를 하면서 여기서 나온 결과가 있어요. 3시간 동안을 만나게 했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 만났는데 상당히 많은 것들을 서로 간에 어쨌든 이 부인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나온 것 같아요. 예.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지금 가장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돈 받은 사람이 누구냐거든요. 네. 그래갖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불러갖고 지금 이 수사가 마무리 지으려면 돈 준 사람은 어쨌든 부인하든 뭐하든 나와 있는데 녹취록에도 네. 근데 이제 돈 받은 사람이 누구냐가 특정이 돼야 이제 완벽하게 이제 돈 준 사람, 돈 받은 사람, 돈 만든 사람, 돈 전달한 사람 딱 맞춰지는데 예. 돈 받은 사람은 특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가 굉장히 지금 마무리 단계 어느 정도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수 있는 지금 상황이라 겁니다. 그 돈 받은 국회의원들이 있을 텐데 네. 그것들 지금 진짜 좌불안석이겠네. 그렇죠. 이게 혹자는 이제 토론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거 사실 300만 원이 액수가 있고 300만 원에는 액수가 크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끝까지 부인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되면 뭐 이 정치자금법으로 안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사람하고 제가 이렇게 지금 그거보다 이 사람들한테 급한 건 공천이다. 몇 번씩 계속 수사에 불려가고 소환되고 하면 네. 지금 이게 뭐 기소가 되더라도 한 몇 년 후에 뭐 그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장 이들한테 급한 거는 공천이거든요. 그 지역구에 지금 만세를 부르면서 지금 이 경선에 임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 텐데,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좌불안석이죠. 예. 그래요. 저는 이게 돈봉투 수사도 결국은 이재명이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 좀 심증이 있는데 그건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너무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까 그 김남국하고 더 연결을 해보면 뭐냐면 김남국이를 자꾸 우리가 2월 중순에서 3월 초만 바라봐요. 왜냐하면 대선 때문에. 네. 그런데 저는 물론 추정입니다. 이건 이재명은 거기서 선거가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 다음에 선거가 큰 게 계속 있어요. 지역구 선거 나가야 되잖아요. 지역구 선거 아무리 그래도 돈 들어갑니다. 네. 두 번째는 전 송영길과 연계가 돼 있어요. 송영길을 생각을 해보죠. 당시에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다른 후보들은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뛰었어요. 네. 돈도 많이 들고. 예. 근데 송영길은 어떻게 됐죠? 선거 전혀 준비 안 하던 사람이에요. 몇 개월도 안 돼서 뛰어들었어야 됐어요. 네. 그 돈 어디서 났을까요? 물론 이런 데서 다 충당이 됐지만 그러나 송영길 입장에서 뭐죠? 이재명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나가주는 거야 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때. 질 거 알면서도.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죠. 네네. 이게 광역단체장 선거잖아요. 네. 국회의원 선거보다 선거 비용이 한 10배 이상 더 들어요. 아이, 그럼요. 더군다나 서울시장인데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뭐 무유무형의 어떤 가치를 생각하면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들죠. 뭐 먹사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먹사연 수준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었고요.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전당대회도 나왔잖아요. 당대표로. 그래요. 그 전당대회 당대표 지금 봐요. 송영길이 돈봉투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누구죠? 이재명은 사실 자기 파가 없어요. 개파가. 그러면 진짜 돈 두고 앞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김남국이가 2월 초에서 3월 초에 다 뺐다? 아니에요. 저수지라고 한다면 계속
돈을 뺐어야 돼요. 그 후로도 여기저기도 그렇죠. 전당대회까지 3번 그러니까 송영길한테도 어느 정도는 이게 송영길의 서울시 선거는 이재명의 선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부담은 이재명이 어느 정도 했다고 한다면 이 전당대회 끝날 때까지 계속 저수지가 필요했고 네. 그 다음에 송영길 말씀하셔서 얘기지만 네. 이 돈봉투는 어찌됐든 이재명과 그때부터 연관이 돼 있었을 확률이 크죠. 중간에 보시잖아요. 돈봉투에서 송영길이를 이재명이가 밀었죠. 그럼요. 전당대회 때. 그렇죠. 그다음에 대깨문 문재인이 쪽에서는 홍영표를 밀었고. 그렇죠. 당시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송영길이 되자마자 어떻게 됐죠? 이재명의 치어리더가 돼주잖아요. 그건 뭐죠? 서로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거래 아주 조그만 거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윤관석이가 돈 준 스폰서 그 딸인가요? 뭐 아들인가요? 어찌됐든 그 사람을 이재명 캠프에 정무 쪽에 네. 심어주고 이거 생생내잖아요. 녹취록에서. 그 이재명 캠프하고 아주 연관이 돼 있었다는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짚어야 될 문제는 대개 지금 짚었는데 마지막으로요. 네. 지금 여기 준비된 것 중에는 없는데 네. 국회의원 특권 폐지요. 네. 이게 지금 이재명이를 비롯해서 뭐 노웅래 네. 뭐 줄줄이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서 방탄복 입고 있잖아요. 네. 그 불체포 특권이 대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악용하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이잖아요. 네. 그뿐만 아니라 장기표 대표가 지금 이끌고 있는 특권 폐지, 특권 철폐 국민운동본부에 의하면 186개의 각종 특혜 특권이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 국회의원들. 네. 이거를 다 철폐하는 국민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네. 이제 시작됐는데 5월 31일 날 2시에 이 기득권 철밥통 국회를 인간띠 이어서 포위하자. 네. 이 뭐 일종의 이벤트인데 이거요. 퍼포먼스인데 어쨌든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예, 국회가 너무 넓어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3,000명이 지금 들어와야 됩니다. 2,900명이 접수를 했답니다. 네. 그게 2.5km라 가지고 국회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국회를 그렇죠. 빙 두르는 빙 건데 둘러서, 2.5km래요. 2.5km를 이게 2m 정도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3,000명이 필요하대요. 그거 2,900명이 어제까지 접수를 했다니까 100분만 더. 오늘 중에 이미 3,000명은 돌파했을 건데 접수한 분들만 3,000명이고 막상 그날 현장에 나오실 분들은 그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자, 제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제 그 행사는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게 국민들의 성남 민심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걸 민심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 특권 철폐하자. 저것들 뭐 하는 게 있다고.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라고 하는 거는 국민 민심에 누가 더 먼저 응답하느냐로 이슈를 선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국민들이 적어도 이 여의도 정치판에 대해서는 야당에 대해서 특히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특히 특권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국민의힘도 뭐 크게 다르지 않다. 너네도 좀 포기해라.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적 여망, 여론, 이 성남 민심을 먼저 자기들의 이슈로 가져가면 선거에서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국민의힘이 이 특권 철폐라는 이슈를 빨리 국민의힘의 이슈로 가져가고 총선에 제일 메인 슬로건으로 내고 이렇게 하면 아주 유리한 선거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종구 실장도 우리 자유파 진영의 전략가 중에 한 명이시니까 이런 제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거를 앞두고 언제나 경쟁을 벌이는 게 혁신 경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선거 앞두고 다 혁신위원회라는 게 생기고 당원 당규 다 바꾸고 그때만 반짝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 그 당원 당규 다 또 바꿔버리잖아요. 다 바꾸죠. 바꾸죠. 저것들이 나중엔 안 지켜도. 그렇죠. 안 지켜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혁신 경쟁을 해왔습니다. 문제는 정말 민주당이 이런 적이 없어요.
일 1년도 안 남았는데 뭔가 혁신을 해서 뭘 쏟아내는 게 아니라 퇴보예요. 왜 퇴보야? 이재명이 자기 지키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예. 지금 비명계들이 지금 혼란인 거예요. 비명계가 혼란이 아니라 비명을 지르고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들이 비명을 지르는 게 바로 그 수도권에서 자기네들이 우위를 점하는 건 어찌됐든 누가 더 기득권 내려놓느냐, 누가 예. 더 새로운 인물을 어떻게 참신한 인물을 바꾸느냐, 그렇죠. 예. 누가 더 당원 당규를 더 그럴듯하게 바꾸느냐. 이 싸움이야. 나중에 어떻게 되든 어쨌든 그 싸움을 민주당이 언제나 주도해 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예. 당원 당규 발빠르게 하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국민의힘이 사실 한나라당 때는 좀 늦었고요. 혁신 이쪽이. 근데 그나마 뭐 이제 좀 그 정권을 잃고 나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네. 자 보시자고요. 어차피 지금 이재명은 못 따라와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버려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부터 내려놔야 되니까. 지부터 내려놓을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하나도 못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주춤거리는 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하, 그러면 이쪽에서는 더 많이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따라오더라도 희석되지 않게. 이를테면 저는 김기현 당대표를 포함을 해서 네. 나 이번 선거 안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부터 기득권 그러면 뭐가 되냐면 내가 그런 각오로 있으니까 지금 기득권 내려놓는 거를 수월하게 내 혁신하겠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당내 어쨌든 혁신의 칼을 들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그리고 주도를 행사하더라도 훨씬 정당성을 갖고 이럴 정도의 어떤 결기가 있어야 된다. 네네. 그리고 이 특권 내려놓기 먼저 선점하는 여러 가지 어떤 방법 중에 이번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네. 뭐 시민단체의 어떤 그런 흐름만이 아니라 우린 그 고언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뭔가 내놔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한 두 박자 지금 뒤에 멈춰 있는 이재명은 그로기 상태가 될 거다. 비명계가 완전히 그때 폭발할 수밖에 없고. 네네. 근데 그 주도권을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칼을 주겠다. 근데 그 칼은 나한테 정당성 있다. 나부터 내려놓겠다라는 당 지도부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난번에 사실 네. 저 종북 주사파들은 노웅래에 이어서 이재명이를 불체포 특권 앞세워 갖고서 방탄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직후에 국민의힘의 하영재라는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됐을 때 역시 체포동의안 왔어요. 그때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58명이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네네. 하고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 선언문을 그러니까 기자회견했어요. 예, 기자회견 했죠. 실제로 그래서 찬성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선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더불어민주당 자기 식구 감싸기, 그 불체포 특권을 이용한 방탄, 국민의힘 특권 내려놓기, 자기 당이지만 문제가 있으면은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주는 당. 이렇게 선명하게 대비되잖아요. 네네. 그때 오랜만에 국민의힘이 칭찬받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전면화시키자는 건데 네. 국민의힘이 왜 이걸 못할까요? 김기현이가 이거 이재명이처럼 이럴 게 많아서 그런가요? 그건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런데 예. 김기현 대표가 지금 사실 실망스러운 건 이 어느 정도 그런 당내 그 혼란이 좀 잠재워지자 네. 자원봉사하러 가서 하는 말이 왜 전 당원과 전 국회의원들도 동참하라 자원봉사에 지금 자원봉사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마치 무슨 뭐 당장 해야 될 일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저는 절대 그게 아니다. 말씀하셨듯이 혁신 어떻게 혁신하느냐 그걸 내놔야 된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내일 이승만 대통령의 정읍 관련한 이 발언과 관련한 이 심포지엄이 열립니다. 세미나가 있군요. 네,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 말씀을 이제 하는데 어디서 해요? 프레스센터에서 합니다. 몇 시에? 정읍선언 그건 시간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학술 세미나가 열리고요. 예. 정읍선언이 어떤 의미다. 분단 선언이 아니라 사실은 통일을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합니다. 근데 네. 이걸 뭐 소개시켜 드리려고 갖고 왔다가 너무 분노가 났어요. 오늘 박민식 보훈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 그 진보당의 강성이라는 자 있잖아요. 그래요. 이자가 청문위원으로 이번에 나와서 어쩌다가 배치 달고 들어온. 그 종북 주사파 그 강성희가 오늘 박민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승만이 내란죄 수괴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소리야? 전두환의 판결문을 그대로 갖고 나와서 이걸 이승만으로 바꾸면 다 말이 된다. 아니 그 무슨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댔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정말 이런 자를 어떻게 참 허접한 이 국회의원에 입성시킨 수가 있느냐? 네. 그래서 내일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알겠어요. 센터에 가셔서 이승만 대통령의 정업 발언에 대해서 또 이승만 대통령의 그 통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시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내일 세미나는요. 그 광화문에 있는 프레스센터요. 20층입니다. 20층에 여러 방이 있는데 가면은 안내가 돼 있을 거예요. 시간은 오후 2시 30분부터입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 내일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종의 그 분기점이 되는 선언이 1946년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한 정읍 발언입니다. 그 정읍 발언의 핵심은 뭐냐면 이미 북한은 소련이 김일성 꼭두가시 내세워서 정권을 잡았으니 낭만적으로 통일하지 말고 이제는 38선 이남의 그 남한만이라도 유엔 감시하에 단독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걸 선언하는 바람에 뭐 좌파들로부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자유파 진영 안에서도 뭐 김구 계열이나 이런 쪽에서 엄청 공격을 해댔어요. 그때부터 통일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결국은 그 정업선언을 기점으로 자유민주주의 세력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것이 마침내 2년 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그 의미 있는 매우 중차대한 정읍선언이 있던 이 정읍선언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논의를 중심으로 내일 학술 세미나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프레스센터 20층 2시 반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정거 실장과 함께 했습니다. 용진단. 예.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